자, 지금은 메이데이 1편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종목들, 거기에 대한 요건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팁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관련 종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네, 자, 이번 2편에는 또 이제 이슈 하나랑 관련 종목들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네, 그 관련 종목들하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예정인데, 참고로 이준우 멘토님께서 지난 시간에서 에코프로 BM을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리고 2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관심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떤 이슈들이 대두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끝이 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무역 전쟁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미국이랑 좀 중국이랑 또 무역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진영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시작하고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란하고 하마스 전쟁이 또 시작이 됐고, 그게 또 연장선으로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오늘은 그 전쟁 이슈를 함께 체크하면서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추후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재건주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인지부터 상세하게 시작을 해보시죠.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F-35 전투기가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가해서 이란의 고위 지휘관 등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해당 사건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50년 만에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방산주입니까? 방산기업은 아니고 추후에 잠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재건도 아니고 방산도 아니고 뭘까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까요? 이건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사관이 폭격을 당하기 전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의 관점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저는 형식적인 좀 이유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번에 폭격을 한 영사관 내 사망자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좀 사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혁명수비대라는 것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존재이기도 하겠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추측도 존재를 하는데 이번 영사관 폭격이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위기 돌파 수단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현재 자국 내에 이 네타냐후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현재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사실 총선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 확대가 되어야지만 이 총선에 밀어 임기 연장도 할 수가 있고 이 반시위도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확대를 선택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죠. 이 전쟁이라는 이유가 사실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 이후로 보복을 지금 아직 한 겁니까? 아직은 하진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자기네들의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을 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17일인데 원래 15일 이후로 다시 재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뭐 이란에게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리 세력인 뭐 헤즈볼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 자체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확전이 안 되기 위해서 뭐 좀 얘기를 많이 조율을 또 하기도 하겠지만 중간에서 그것도 확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오히려 높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뭘 봐야 됩니까 지금? 방산도 아니고 뭐 재론도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될 거예요? 자,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유가일 듯. 유가.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네. 오늘자 기준으로 85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90불을 넘어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고유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딱 든 생각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 그죠. 네. 최근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의 발언을 또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다. 오히려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서 참 주식계 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는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상상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요. 최근에는 100불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전쟁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100불이 아니라 130불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그 제조업의 원가 상승과 일단 물가 상승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악영향도 있겠지만 인플레를 결국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연쇄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는 거는 주식이 결국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30불이라고 하면 휘발유로 치면 2,100원 가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이 최근에 윤 정부가 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래 이번 달 말까지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이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2개월 연장시켰거든요. 우리나라 일개 대한민국이 국제 유가를 조절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국제 유가를 조절한다기보다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2,300원일 때 유류세 인하해가지고 2,100원대 유지했었거든요. 그렇죠. 유류세 해봐야 10%? 12%인가 15%, 12%인가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 1,600원일 때 180원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2,300원 올라가면 한 2,100원 되겠네요. 그렇죠. 2,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에 기름부터 채워야 되겠습니다. 네, 주의해 놓으셔야죠. 저는 차가 LPG라서 역시 이런 걸 생각해서 역시 전문가예요. 역시 중동 전쟁을 예상을 하시고 LPG 차로까지. 야, 역시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 대단하십니다. 그 이란이 딱 봤을 때도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국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너지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이 만약에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란이 이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의 발언을 보게 되면 현재는 호르무즈를 봉쇄를 안 하겠지만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LNG 가스의 3분의 1가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해상 무역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정말 봉쇄된다라고 하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가와 전 세계 에너지가 들쑥날쑥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또 유가와 관련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관련주로는 유가 관련주인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로는 GSE, 대성에너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주로는 흥하해운, 대한해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 중에서도 어떤 기업 딱 두 기업만 한번 보자면 이번 시장에서 저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두 종목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구석유를 뽑으신 이유는요? 흥구석유는 GX 칼텍스로부터 석유를 매입해서 일반 주유소로 공급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유 판매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재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에 상승했던 이유 먼저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1월 달에는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의 상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과거의 주가 상승에도 보게 되면 이슈가 발발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지만 이슈가 잠잠해지거나 사그라들게 되면 사실상 지지저항이라고 할 것 없이 주가가 원래 자리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지저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정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유가 가격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도 잡아보자라고 하면 일단은 13,000원과 14,000원대 가격이 과거의 저항 가격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1차 지지선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 전고점인 19,000원, 여기를 더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라운드 피겨인 20,000원 가격대를 저항선으로 잡고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고 사그라들게 된다라고 하면 앞전처럼 그냥 다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 중에서 흥구석유를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혜주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이슈의 확전, 그리고 좀 조용해지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중앙에너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SK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휘발유랑 LPG 등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95% 이상이 사실 석유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석유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흥구석유랑 좀 비슷한 움직임일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중앙에너비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흥구석유랑 사실 결을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살펴드린 대로 결국 이 종목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상승했던 부분 전부 다 이 중동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고, 또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면 다시 주가가 다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다시 휴전이 된다,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유가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주가가 원래 자리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 저항에 대한 자리만 본다라고 하면 앞전 저항대 자리였던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오늘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단기적으로는 잡고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상관없이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를 보니까 저는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면, 네. 잠잠해졌을 때 지금 국제 정세가 계속 연이어서 안 좋게 되고, 그게 계속 이어서 잠잠해졌다 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잠잠해졌다 하면 하나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잠잠해 졌을 때 주가가 다시 돌아와서 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슬그먼 접근해놨다가 갑자기 뭐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팡 떴을 때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전략도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서 야무지게 사놨는데 조용해. 그러면 사실 뭐 1년이고 2년이고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우리가 주식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실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이제. 헛소리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자, 어떤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떨어질 가능성들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막상 이 종목을 제시를 해주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종목입니까? 가져온 토픽은 아예 전혀 이번 이슈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새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이번에 토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왜요? 왜? 자, 이 종목은 FPCB를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현재 거래처를 삼성전자와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 폴더형 FPCB를 생산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조만간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올해 7월 삼성전자 언팩 행사 때 요게 이제 갤럭시 링이 출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출시가 된다라는 힘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이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향후 FPCB를 인터플렉스의 FPCB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언팩 행사 때 이 폴더블 폰 6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디지타이저를 또 인터플렉스가 공급 중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직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4분기 목표로 이 삼성이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XR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삼성 이번에 실적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네. 저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갤럭시 S23이었나요? 인공지능이? 24. 24. 네. 갤럭시 S24가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가지고 와서 모바일 사업부가 좀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게 시너지가 잘 나와서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갤럭시 링하고 XR 그렇죠. 이거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플렉스 재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이 22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정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23년도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가전 시장 역시 좀 침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올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현재 갤럭시 S24의 판매량 호조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후에 이 폴더블 폰 6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XR 있잖아요. 네. 아예 준비된 게 없다 그러던 것 같은데 제 소식통에 따르면. XR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 목표로 일단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그래서 조만간 그 XR 기기가 좀 시장에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갤럭시 링 공개를 한 언팩 행사에서 그렇죠. XR 기기도 뭐 공개를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내부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당시에 준비된 게 없는데 지금 아직 개발 중에 있는데 너무 빨리 공개를 해버렸다. 그런 이제 불만이라고 할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할지, 네. 아니면 윤곽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공개를 할지, 그것도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출시의 예정은 사실 잘 모르지만 네.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고 출시가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그 갤럭시 폴드, 네. 폴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반기에 출시 준비 중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인터플렉스가 폴더에서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터플렉스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지타이저라고 해서 이 S펜에 들어가는 그 변환 장치를 또 납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실적도 인터플렉스에게 결국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플렉스 오늘 촬영일이 17일인데 17일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가격은 계산이 됩니다. 뭐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다 마.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메이데이 1편에서는 우리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는 팁들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2편에서는 중동에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 설명드리면서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 설명을 드렸었고, 마지막에 관심 종목들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대기업 채널 안에서 우리 이진우 멘토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